상대편 후보께서 이제 심신미약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를 굉장히 격분하게 만든 겁니다.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저 잘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네, 별로 알고 싶지가 않고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제목만 열심히. 최근에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글쎄 들으니까 막 말이에요. 엄청 세게 말씀하시고 막 열정이 있으시던데 좀 네. 많이 달라졌죠. 글쎄,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좀 네. 아무래도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조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범죄라는 게 피해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 같은 것들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유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사실은 제가 범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마지막까지 뭐 함께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결국은 스토킹 살인. 사실 네. 스토킹 처벌법 그에 매달린 지가 사실 십수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입법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여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 접근 예, 금지 명령까지 해놨는데 국가가 그렇죠. 못 지켜주고 맞아요. 뭐 이런 사건이 있던 와중에 이제 스토킹 살인 똑같은 이제 전 애인을 계획 살인 아주 끔찍하게 살인을 한 사건. 심지어는 모녀를 20번 넘게 찔러서 죽이는 건 우발적이긴 일단 어려워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두 건이었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이제 상대편 후보께서 이제 심신미약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문제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유가 그게 이제 저를 굉장히 격분하게 만든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여성을 술 먹었다고 죽여도 되는 세상은 이거 아니죠. 네, 절대 뭐 척결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술 먹고 어떻게 사람을 8번 찌르고 농약을 먹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근데 그게 절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집안에 변호사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변론을 제기할 때 해야 되는 일과 뭐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피고인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변론이 구사될 텐데 뭐 그렇다고 피해자의 죽음을 격화시키는 그런 변론은 저는 굉장히 혐오합니다. 사실은 양심을 파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이 이제 보도되면서 그때 결심을 하셨다. 그때 이제 결심을 굳혔어요. 내가 할 일을 뭐 찾을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근데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그 살인 사건 그걸 변호를 했는데 이분이 뭐 변호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변호의 방식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거, 가족이어서 할 수 없이 했다는데 사실 가족이 아니었던 것도 변호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나오신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분도 제가 만나서 경기도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 때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얘기했던 건 아니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그러나 뭐 그리고 조카가 뭐 저는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안에 뭐 범죄자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이 그렇죠.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런 살인범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변론권이 있죠. 변호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 많이 주는 것만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변론의 논리적 구조가 그게 굉장히 반여성적이고 뭐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 뿐입니다. 뭐 그런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들이 요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문제를 삼아 왔고 전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변호사들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제 믿음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발언이나 정책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별로 알고 싶지가 알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제목만 열심히. 근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예. 뭐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 주변에 뭐 더러운 게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뭐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어려운 계층이 훨씬 많으니까 네. 정말 그렇죠. 뭐 부자보다야 가난한 사람이 훨씬 그렇죠. 많으니까. 네. 저도 비슷한 어린 시절, 저 산꼭대기에 자랐거든요. 아, 부산진역 앞에 네. 버스 정류장에서도 개천을 타고 정말 한참 올라가야 되는 네. 그 산꼭대기에 저희 할머니 댁에 저희 어머니가 연년생 동생을 낳고는 저를 갖다가 그 집에다가 맡겨버렸어요. 아.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랑 같이 성장했는데 그러면 네. 저는 비천한 집안입니까? 네. 저는 제가 비천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천하다 더럽다 이런 거는 글쎄, 그냥 그 말이 가난하다 어렵다 하고는 좀 다른 다른 거잖아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전 가난하게 컸어도 저는 한 번도 저의 그 어린 시절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현재 뭐 이대남들 불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매일 네. 대학원생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같이 네. 밥도 먹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네. 그 20대들이 어떤 박탈감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네. 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살기가 어렵다. 살기가 예, 어렵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어떤 리소스, 사회적인 리소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구해도 막 서너 개씩 막 입사 합격 원서가 네. 오고 이러던 시절을 저희는 살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경제가 막 부흥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입사 원서를 20개를 내도 아무 데서도 오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네. 제가 경기대학교의 취업지원팀 처장이었어요. 네, 최근까지. 네. 인재개발 처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20, 30대를 모르겠어요. 네. 아들 하나만 이해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경제다. 음. 그런 생각이 어쩌면 이제 제 그 생각 뭐 해왔던 행적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이번에 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성의 범죄 피해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남성들이 너무 여성 편향 아니냐, 남자들도 뭐 이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대남 요구도 있고, 이 뭔가 양쪽에 다 표심을 얻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범죄 피해만 막고자 했던 적은 없어요. 네. 약자의 네, 범죄 피해를 막고자 했던 범죄 거죠. 피해를 막는다는 범죄 거죠. 피해를 막고자 했는데 우연히도 음. 피해자의 성별이 80%가 여자이다 보니 성범죄가 워낙 많아서 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무슨 여성들만을 위한 무슨 정말 무슨 여성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심리학자나 통계학자 내지는 범죄학자일 텐데 네. 무슨 그렇게 특정 성별을 위해서만 일을 했겠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성들의 이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희 아들도 그렇고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여자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느냐.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뭐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받으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런 이제 불안이 있는 거고요. 또 여성은 여성대로 성폭력 피해 등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불안이 남성들에게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젊을 때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가서 이제 좀 데이트 신청도 해보고 하는데, 물론 폭력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혹시나 그렇게 오인될까봐 겁난다 이런 거는 또 느낌은 오네요. 그런 네. 얘기가. 지금도 젊으십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말씀드려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그냥 노상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토킹이죠. 네, 10번을 찍는 겁니다. 네. 뭐 꽃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보내고, 네. 뭐 무섭죠. 회사 가면 회사에 꽃이 네. 있고, 집에 가면 집 앞에 꽃이 있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꽃이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이것을 일투족에 감시당한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럼 그러니-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까지가 구애입니까? 이거 참 그거는 본인이 이제 대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본인이 괴롭다고 하고, 그래서 음. 외국의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은 영미권 국가는 대부분 있고요. 음. 그럴 때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레이셔널 피어. 음. 피해자들의 레이셔널, 남들이 음. 보기에도 피어를 느낄 만한 그런 음.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스토킹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네.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는 되는데 네.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 질서, 생활 방식과 다른 걸 요구를 하잖아요. 네. 예. 10번 찍어도 되는 나라에서 10번 찍으면 안 되는 나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번만 찍고 끝내야 되는 건가요? 뭐 한 두세 번까지는 그리고 피어를 느끼게 안 하면 됩니다. 피어. 뭐 가서 뭐 피어를 안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막연한 공포를 마치 무슨 실체가 있는 양 이거를 이제 정치적 이슈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제 fear, 뭐 어떤 불안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3만 명 이상 돼요. 네. 스토킹 피해자가. 그리고는 성폭력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여성들이죠. 네. 무고죄 피해자가 되는 남성들은 한 2자릿수입니다.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가의 정책을 입안을 할 때 3만 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7, 80명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네요. 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이해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페미니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교수님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페미니즘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내가 나라는 걸 찾아가는 일종의 정체감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 왜냐하면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따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는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더군다나 둘째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부모님도 뭐 편찮으셔서 빨리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구의 딸, 누구의 뭐 엄마, 누구의 배우자로만 제가 4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이름 석자를 간판으로 건 지가 기껏 20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결국은 자기를 내다 걸고서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역할. 그게 페미니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제 여성들을 공격할 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고로 제가 1년에 그 제사를 5번 지내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내세요? 그럼요. 그런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면 제가 사실은 페미니스트들한테 너무 그러네요.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님이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어가 뭔가 이제 그 원래 뜻하고는 벗어나서 사용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범죄 쪽이 워낙 전공이시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를 낮추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범죄가 덜 일어나는 범죄율을 낮추는 사회를 만들려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벌어진 일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에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예방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는 아동 학대를 막아야 되는 거고요. 가정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학교도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만들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껴안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어쩌면 공교육 기관에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게 그냥 허가해 주시면 되잖아요. 민간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는 이제 예방을 하는 법률들이 있죠. 스토킹 처벌법. 안 죽이려면 스토킹부터 제재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사실 예방 교육 뭐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미 이제 TV에 유명한 이 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저는 그런 기능도 남자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고 있잖아요. TV를 보면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굉장히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이수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